형님,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저도 이제 곧 갈 겁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같이 늙어가는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인자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15일 화요일 아침, 청계천 공구상 골목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아내 영숙이 준비해준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로 아침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나가기 전 항상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형수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해요. 오늘은 점심 직접 가져갈게요. 이따 봐요. 그래, 먼저 갈게. 매번 도시락 안 싸와도 사 먹어도 되는데 당신이 힘들잖아. 7시 정각 형수는 청계천 5가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양공구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가게는 그가 22년 전 20살 청년 시절부터 일궈온 터전이었습니다. 겨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각종 공구와 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은 대부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형수는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가장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반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반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주문하신 볼트 세트 준비해놨어요. 형수는 미리 포장해둔 상품을 건네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 제일 믿음직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이런 가게가 얼마나 귀한데요. 김 반장의 칭찬에 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야 단골분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죠.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전 8시쯤 아내 영숙이 두 딸과 함께 가게에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고2, 수민이는 중1, 학교 가기 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안녕. 수민이가 밝게 뛰어와 형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 학교 늦지 않아? 괜찮아. 언니랑 같이 가면 돼. 수진이는 동생보다는 차분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어제 말씀드린 참고서 살 돈.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형수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수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수진이에게는 대학 진학이 꿈이었고, 형수는 딸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고마워,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영숙은 가게 한편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남편과 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 한국중공업에서 대량 주문도 들어왔고 단골분들도 꾸준히 오시고. 형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3월까지는 매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도 괜찮았고 공장들도 활발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아내가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점심이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매일 하는 일이 이건데요, 뭐. 영숙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결혼 2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이런 말 한마디가 여전히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단골 중에 단골인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중형 건설회사인 대한건설을 운영하는 그는 형수의 가장 큰 거래처였습니다. 월 거래액만 500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강영, 어제 말씀드린 거 다 됐죠?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준하신 드릴비트 세트랑 전동 공구 다 준비해놨습니다. 형수는 미리 준비해둔 상품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지만 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님, 그런데 박 사장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어음 만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요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몇 년을 거래했는데 믿고 기다리죠. 형수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박 사장과 거래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때 서로 도와가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사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형수는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60만 원. 평소보다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형수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가족들을 위해 떡볶이를 사들고 갔습니다. 아빠 왔다. 집 문을 열자 두 딸이 뛰어와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형수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영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과 김치 등이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선 어땠어, 애들아?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IMF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형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IMF? 그게 뭔데?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빌려주는 곳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돈을 빌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한보그룹이 뭐 어쩌고.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장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며칠간 확실히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거래처들도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큰일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무슨 상관이겠어? 대기업이야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만 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숙의 염려에 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 해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몇 번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냈잖아. 성실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줘. 우리 가족은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형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거래처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고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자주 들려왔거든요.
그날 밤 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IMF. 정말 우리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아니야, 과민 반응이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작은 불안감은 형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9월 말부터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요즘 매상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영숙은 9월 마지막 주 매출 정리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월 2천만 원 정도 나왔던 매출이 1,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절기라 그런 거 아닐까? 10월 되면 건설 현장도 활발해지고 나아질 거야. 형수는 애써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그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주물량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고객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첫째 주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부도? 그럴 리가.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미그룹 해체, 한국상선 매각. 연일 대기업들의 부도와 매각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청계천 상인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 사장. 요즘 장사 어때? 옆 가게 운영하는 최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글쎄, 좀 줄긴 했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그날 밤 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IMF. 정말 이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형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라디오를 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은 그림자는 형수네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 위로 깊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15일. 형수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박 사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 어음을 결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500만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학비였고, 집 월세였고, 가족의 생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된 카페에서 형수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운 상황이었지만 체면상 주문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6번째 시도에서야 박 사장이 받았습니다. 아, 형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장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형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순간 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3번째 연기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언제?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어음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시동 소리. 박 사장은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러 가는 중이겠죠. 하지만 형수에게는 그 500만 원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형수는 직접 박 사장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비 200원도 아까웠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모두 형수와 같은 처지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이 도둑놈들 내 돈 내놔. 사장 나와서 설명해. 형수는 그들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년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박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은 어제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두절. 그 단어가 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뢰를 믿고 베푼 호의가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수는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 관련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고 현대건설 하청업체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총 1,200만 원. 형수가 외상으로 내준 금액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달이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수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청계천 상인들 사이에서는 소식이 빨랐거든요. 우리 가게가 다 망했다는 듯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형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신용 있는 상인으로 통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영수 사장님이시죠? 제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독촉장을 건네받는 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최종 통보서였습니다. 15일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담보물. 그것은 이 가게였습니다. 형수가 2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요즘 시국이 이런데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 있습니까?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미 2번의 유예 기간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돌아간 후 형수는 가게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를 잃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수입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수가 그동안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했던 작은 공장의 직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강영수. 욕설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말에 형수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네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알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네가 바로 받아가지 않고 외상으로 줬으면서 이제 와서 독촉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 돈 빌렸다가 망한 거라고?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형수는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이 형수가 된 것입니다. 돈 없으면 가게 문 닫아. 네 같은 놈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그들이 떠난 후 형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언제 자신들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일이거니와 어려운 시절이기에 사람들도 자신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고지서와 수도요금 독촉장이 동시에 날아온 것입니다. 이미 2달째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형수를 맞이한 것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왔어요. 등록금 내라고. 육성회비도 내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수진이에게는 대학 진학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등록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김치와 라면으로 때운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이 7, 8가지는 올라왔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주민이의 질문에 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집 월세도 2달째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가족을 책임져 왔던 가장이 처음으로 무력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수는 혼자 가게에 다시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는 팔리지 않은 공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구들조차 이제는 빚의 담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암울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이 7%를 넘어서며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형수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사이에서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지만 형수네 집에는 축제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만이 가족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형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가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직원의 차가운 얼굴과 15일 이내 상환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숙이 남편의 뒤척임에 잠에서 깨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자. 하지만 형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에는 며칠간의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결국 요금을 내지 못해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주민이가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월 말의 추위는 난방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집안이 차가워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으실 거야. 영숙은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벽 틈과 창문 사이로 계속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녀 자신도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수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전기료 22,500원. 그것도 내지 못할 만큼 궁지에 몰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장 역할을 해온 그가 이제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집 한 칸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어. 아빠가 다 잘못했어.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제대로 된 아침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가스비도 2달째 밀려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버너를 꺼내어 물을 끓였습니다.
그나마 집에 남은 라면 2봉지로 내 식구가 아침을 때워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형수는 라면을 나누어 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상에 올라왔을 밥과 국 반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절망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인자했던 그녀의 얼굴이 이번에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 엄마, 미안하지만 정말 이번 주 안에는 나가주세요. 이거 뭐 무한대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아주머니 정말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이 지금 돈을 마련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석 달째 밀렸잖아요. 저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해서 더 이상은 어려워요. 다른 세입자도 기다리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그건 미안하지만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집주인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현관문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리 살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뻔한 데다 걱정을 끼칠 것 같아 도움을 요구하기는 힘들고 시댁과는 남편이 연락하기를 꺼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소문이 다 났나 봐. 친구들이 다 나를 불쌍하게 봐요. 아프다고 조퇴했어. 아이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형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숙의 간절한 질문에 형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거절당했어. 망했다고 소문이 다 퍼졌는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김치와 물에 만 밥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 나는 학교 그만둘까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나 대신 수민이 공부시켜주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안 돼! 형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학교는 그만두면 안 돼.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형수 자신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행에서는 최종 통보를 했고 가게는 일주일 후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수는 다시 혼자 가게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히터를 켜고 싶었지만 전기가 나간 상황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형수는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가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켤 수 없어 적막한 가게에서 형수는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에 이 가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거래처를 잘못 믿었나? 아니면 이 모든 게 내 탓일까? 자책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밤 11시쯤 형수는 가게 전화기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서 그나마 사업을 잘한다는 친구에게였습니다. 여보세요. 성호야? 형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미안한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형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형수야, 미안해.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돈 문제는 친구 사이에서도 조심스럽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형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수는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가장으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무력감에 무너진 것입니다.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형수네 가족에게는 그저 추위와 절망만이 가득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집에서 온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에는 같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온병과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조민 엄마, 아내 강 사장 있나? 김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형수가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아니야. 밖에서 잠깐만 얘기하자. 두 사람은 계단 한 구석으로 나갔습니다. 김형은 보온병을 형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뜨거운 차야. 형님. 그리고 이것도. 김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가 망설이며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수는 급히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김형은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 사장, 5년 전 기억나나? 5년 전 김형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김형은 갑작스러운 수술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100만 원을 선뜻 빌려줬잖아. 아무 조건도 없이, 언제 갚으라는 말도 없이. 형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김형이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때 내가 급한 일인데 뭘 그런 걸 따져라고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해. 내 아들이 무사한 건 다 너 덕분이야. 김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그때 빚 갚는 거야. 이자까지 치면 더 줘야 하는데 지금 내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준비했어. 형님, 제가 형님 사정 잘 아는데 정말. 그리고 강 사장, 포기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무너지면 안 돼. 이 동네에서 너만큼 성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 없어. 김형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 너라면 할 수 있어. 김형이 떠난 후 형수는 한동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50만 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철수는 가족들에게 김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영숙이 봉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형님이 5년 전에 도와준 거 기억하신다며 주신 거야. 안 받고 싶었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왔네. 형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잘 돼서 우리 꼭 갚아요. 수진이가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런데 여보,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50만 원으로는 당장 급한 월세와 전기요금을 내고 며칠 생활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몇 달간 밀린 월세와 가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가게는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2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뭐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 42살에 일자리 구하기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형수의 결연한 목소리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이들 학교가 있는 동안 식당 알바라도 해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형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용직 구일란을 뒤지고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IMF 이후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철수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 남성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건설 일용직 인력사무소에서는 매번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건설 현장이 별로 없었고 그 중에서도 돌아가는 현장은 절반밖에 없었으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았고 경력이 오래된 기술자들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일이라도 있을까 기다려보고 돌아다녀 봤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발품을 팔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동네 상가에서 야간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는 상가 관리소장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이런 일 괜찮은 거죠? 밤새 깨어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몸은 건강합니다.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익숙하고요. 그리고 정말 절실해서요. 형수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통했는지 사장은 일주일 시범 근무를 조건으로 일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 원. 예전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었습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형수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김영이 준 50만 원으로 전기요금과 월세 한 달치를 내서 이제는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수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바닥은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월세 한 달치는 갚았는데 아무래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어디든 같이 있으면 돼요. 수진이의 말에 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형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만은 지켜내겠다고. 1998년 3월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형수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상가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굶지는 않을 만큼의 수입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길고 조용한 시간 동안 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년간 쌓아온 공부와 자재 분야의 경험과 인맥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짝 잠이 든 순간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오토바이가
부릉부릉하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장간의 금은방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진열대 유리가 깨져 있었고 물건들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형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장가의 주인도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경비는 괜히 있는 거야? 관리비는 그냥 공으로 내는 거냐고?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당신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끼어듭니다. 사장님, 원래 10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유리를 깨고 가져가는 거라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도 잡지 못했을 겁니다. 뭐야? 경찰이랑 한패인 거야 뭐야? 이게 나 얼만 줄 알아? 당신이 책임져. 금은방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일단 요즘 이 근처에서 금은방 강도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기다려 보시죠. 도난 품목 정확히 기재해 놓으시고요. 경찰이 한 말에 형수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잘리면 어떡하지? 물어내라고 하면 어쩌지? 며칠이 지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들은 또 다른 금은방을 급습하려고 하다가 미리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잡혀서 그들이 훔쳐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들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형수는 며칠째 하던 걱정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의 통화 후 형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보니 10년 전 청계천에서 함께 장사했던 이웃 상인 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떠나 다른 사업을 하던 한 사장, 예전부터 일이 있기로 소문났던 그 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좀 알아봤지. 여기서 야간 경비를 하고 있다니 내가 참 어이없어서. 강 사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네. 한 사장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형수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던 그였기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나야 그럭저럭. 아, 그런데 형수야, 혹시 시간 될 때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박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형님, 괜찮습니다. 이것도 일이고.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경비나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이도 젊고 네가 공구며 자재며 얼마나 잘 아는데.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건축자재 중개업이 괜찮아. IMF 이후로 건설회사들이 조금이라도 싼 자재를 찾거든. 직접 제조업체 돌아다닐 여력도 없고. 건축자재 중개업. 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강 사장이 그쪽 업체들이랑 인맥이 꽤 있잖아. 물론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 지금이 쓰러진 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일거리도 많고 기회의 시간이라고. 그런데 제가 시작할 자본이 전혀 없습니다. 형수는 기가 꺾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나도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시작할 정도는 되거든. 한 사장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가 초기 자본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형수가 실질적인 영업과 운영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은 6대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 내가 실패할 리가 있나? 20년간 그 바닥에서 구른 사람인데. 그건 미리 생각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온 형수는 영숙에게 이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또 실패하면
영숙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가족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다시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 돈이 아니라 중개만 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적어. 그리고 형님이 함께 하니까. 며칠간의 고민 끝에 형수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간 경비 일을 그만두고 다시 사업가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9월 형수는 한 사장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건축자재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인맥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IMF 때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터라 과연 다시 믿고 거래해 줄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업체들은 여전히 형수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IMF 이후 모든 업체들이 비용 절감에 목말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산업개발의 김 과장과의 첫 미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형수와 꾸준히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자재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 그래요? 요즘 같은 때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직접 자재업체들 돌아다닐 인력이 부족해서. 첫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형수는 제조업체와 건설회사 사이에서 꼼꼼하게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 비교는 물론 품질 확인까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형수는 형수의 분야에 나름 전문성이 있었고, 한 사장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친화력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덕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되는 판단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수와 한 사장의 동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사업의 규모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2년 후 형수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협력업체의 김 과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강 사장님, 혹시 중국 쪽 거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거래요? 요즘 중국산 공구나 자재들이 품질도 괜찮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산 수입. 2000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직 많은 업체들이 중국산에 대해 품질을 의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중국 업체들과 연결하기는 어렵고, 강 사장님이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관심이 있어요. 형수는 한 사장에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 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은 이제 이 한 분야만도 벅찬이 형수에게 개인 사업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도 시대적인 흐름이 중국과의 무역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 흥미롭게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수는 영숙과 이 기회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여보, 중국 자재 수입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중국이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영숙도 남편의 열정에 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봐요. 나도 도울게요. 부부는 함께 중국산 공구 수입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의 건축자재 중개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브로커들도 만나 상의도 많이 해보고 직접 중국의 자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품질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면서 품질도 아주 나쁜 제품들도 많았지만 가격을 제대로만 쳐주면 꽤 가성비 있는 좋은 물건들도 비교적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역업 관련 서류들을 공부했고 중국어도 조금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 영숙은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도와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 외에는 중국 관련 업무에 대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2년간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조선족 언니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도 배우는데 좀 수월했습니다. 형수는 중국 업체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중국산 공구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형수와 영숙은 손을 잡고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정말 해냈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한 고생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질은 예상보다 좋았고 가격 경쟁력은 충분했습니다. 첫 거래 고객이었던 한국산업개발에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강 사장님, 이 품질의 이 가격이면 앞으로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형수와 영숙의 동양무역이라는 작은 수입회사는 벌써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IMF의 폭풍 속에서 가족을 잃을 뻔했던 철수가 이제는 다시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내 영숙과 함께 그리고 한 사장님 같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이뤄낸 성공이었습니다. 자네는 해낼 줄 알았어. 우리 청계천에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때부터 난 자네가 성공할 거라 예상했었어. 자네는 다른 장사치들과는 뭔가 달랐지. 돈 좀 번다고 거들먹거리고 흥청망청 비싼 술집이나 다니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줄 아나? 그런 사람들 IMF에다 쓰러져 나가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잘 나가던 시절 그리워만 하고 있다고. 내가 사람 좀 볼 줄 알지. 아이들도 점점 좋아지는 가정 형편에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난 진짜로 아빠 믿었어. 난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벌써 대학 졸업반인 수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수민이도 밝게 웃었습니다. 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IMF라는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진짜 가족을 위해 계속 전진할 거야. 2024년 형수는 가족 모두와 한 사장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마당에 아이들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수민과 수진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동양무역을 폐업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으로 조그만 건물을 사들여 지금은 임대료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면 형수는 꼭 그때 IMF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항상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계속 형님으로 모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처럼 지내던 한 사장님에게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지긋하게 주름살이 생긴 영숙이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 또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난 우리 손주들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도 이렇게 다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에고, 맨날 그 소리. 형수와 영숙은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삶은 노력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